대법원장도 특검 수사를 받게 하겠다. 대선 이기면 즉시 실행. 자, 오늘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다뤄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민주당이 이른바 이 대법원장 특검법, 조희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조희대 특검법, 선거 개입 혐의, 60일간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 대선 전 법사위 열고 처리하겠다라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선 직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후보에게 유죄를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게 하겠다라는 건 과하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지금 표 갉아먹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득표율에 좀 영향은 주죠. 지금 저도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왜 저러나 저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법부 흔들기 뭐 특검이니 지금 탄핵이니 이런 것들. 아니 뭐 청문회를 또 한다고. 청문회.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글쎄 권력이 아부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저건 지금 오히려 지금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건 변수가 있을 게 없어요. 끝나 있는 선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표 갉아먹고 있다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캠프에 몸을 닫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반대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자, 일단 이석영 공동선대위원장, 조희대 특검 탄핵 신중기하고 자제해야 된다.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이죠. 사법권 독립은 권력 분립 원칙의 전제다라고 쓴소리를 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아니 왜 표 갉아먹고 있냐 라며 대법원장이 유죄 줬다고 특검 받게 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 대표적인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님. 네. 대법원장을 특검 수사 받게 하겠다. 네. 지금 이거 논란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아까 민주당 안에서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걱정을 하시던데요. 표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갉아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나라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갉아먹으니까 사실 표야 대선 때만 갉아먹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한번 갉아먹으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갉아먹혀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잘 아시지만 그 독재자들이나 북한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이 뭡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소위 아우지 탄각을 보내거나 지도새도 모르게 보내거나 또는 뭐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수법이야말로 그런 고도의 숙청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난번에 소위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공천 주지 않음으로써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그게 일종의 당내 숙청 작업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행정부를 향한 숙청 작업이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누구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정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탄핵안에 대해서 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정 공백이 명확하니까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탄핵이 되지 않지만 그냥 스스로 사표 내서라도 다음 사람에게 넘겨서 이 국정 마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종의 숙청 작업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법부에 대한 숙청 작업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숙청을 함으로써 다음 재판에 대해서 법치주의 근간에 맞게 이 재판을 할 사람들 조심해라. 너 숙청 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작업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사무총장님 그리고 선대위에 법률 전문가로 모셔갔던 분들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입니다.
민주당이 발탁했고 키운 최고의 법률 전문가조차도 선대위에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한민국 갉아먹는 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유정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50년 이상 후퇴시켜 버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헌과 내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물론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바가 있죠.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가 그리고 그 사법부를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대법원에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9일 만에 그것도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의 어떤 내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앞서서 법원 내부의 그 법관들이 이거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부끄럽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이 대법원의 행태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었고 선거 개입이었다는 것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래서 법관들이 26일 날 모여서 법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법관회의 어떤 결과들 그리고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조금 속도 조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당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기현 판사의 어떤 지금 최근에 그 터져 나온 어떤 행태들, 접대받았다는 그런 의혹들,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지법의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내란 재판 관련해서도 계속 비공개로 일관한다거나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될 내란 수괴 혐의자가 활보하면서 보리밥 먹고 개랑 산책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합작품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게 상권분립하지만 그러면 사법부의 견제는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문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법원과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고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고법원의 설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냥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그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법부가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명분이 좀 심상치 않은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특히 이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이 대법원장 특검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온 얘기가 이 사법부 독립입니다. 이 사법부 독립이란 게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를 갉아먹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그 무게감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사법부 독립. 다시 말해서 대법원장을 지금 특검하거나 탄핵하거나 청문회에 불러 세운다라는 움직임이 이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당 내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건데, 자, 따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줬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 받아라라는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비전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저 사법부에 대한 입막음용 압박이 도를 더한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문제가 된 저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잖아요. 2심이 무죄가 났습니다. 2심 무죄 났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환영했어요. 2심 유죄 난 게 근데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정말 그 민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1심의 유죄가 2심으로 무죄가 바뀌었으면 그때는 그럼 그 재판부는 뭐 죄가 없나요? 만약에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그 재판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무죄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환영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또 환영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됐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실 질질 끌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이 봤을 때 유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환영, 역사적 뭐 판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게 나오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무서운 게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님이 여기 숙청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다가오는 게 저게 특검법을 대선 전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당이 180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동안 그 입법 독재에서 통과를 시킨 법률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검을 막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 전에 특검을 통과시키고 대선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저건 바로 공표되는 거예요. 그럼 60일 동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열어가지고 10명의 대법관과 상의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입법 독재의 가장 마지막 그 막장판은 뭐냐면 사법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대법관들 인원수 늘리고 자기 대법관 임명해서 판사들 탄압하고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독재의 서막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 강금실 위원장이나 또 유인태 사무총장이 했습니다만 왜 저렇게 민주당이 과도하게 오바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니 3심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대법관 모아서 평의 열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서 파기환송한 것이 무슨 죄라고 특검을 합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의총해서 이건 탄핵은 좀 무리수라고 해서 탄핵을 자제했잖아요. 근데 탄핵보다 더 센 특검을 하겠다? 저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구식 교수님 의견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로스쿨 교수 A,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에 보복하는 모습이 두렵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해질 경우 무분별한 헌법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가 우려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트정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 특검법안은 민주당 당론이 아닙니다. 그냥 일부 민주당 일부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의원이나 다른 당 의원들까지 한 10몇 명 의원들이 그냥 법안을 발의한 거지. 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뭐 대법관들에 대해서 뭐 길들이기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법사위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과정 통해서 뭐 통과될 수도 있고 폐의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9일 만에 판결 나온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그렇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빨리 판결 나왔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특히나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나 2심에서는 전부 무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법리적이나 사실관계 부분에서 다툼이 있고 좀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 모두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것도 이제 대선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저렇게 전격적으로 과연 그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의도가 없었냐. 그리고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그 재판 기록을 과연 보고 제대로 열람을 해서 검토해서 판결 내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회가 자료제출 요구했으나 그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고 국민들의 좀 소명을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한 것이지 절대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런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태형 변호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표하고 있는 우려 사항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를 추진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이 면소를 위한 판결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요. 이재명 후보의 8개 사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조희대 특검법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이 보복성 움직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 친민주당 법조인들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 개정안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법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 전문가들 개인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한 발짝 대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대선 빅매치입니다. 지금 시작하죠. 대선 때까지는 정말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 18일을 앞둔 오늘, 과연 오늘의 대선 빅매치 매치업은 뭘까요?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매치업 들어보죠. 자,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와 관련된 발언이 올라와 있군요. 들어보시죠. 나라를 망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데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법원은 깨끗해야 된다라며 이른바 사법부 개혁에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의 빅매치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핵에 망치간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재명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히틀러도 공부해보고 제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뭐 다 공부해가지고 이런 거는 농상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범죄자가 법원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빅매치 발언들 들어보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원은 깨끗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은 후보로서 깨끗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카 긁은 손, 거짓말하는 입. 법카 긁은 손은 얼마 전에 배우자가 유죄 판결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굳이 청담동까지 가서 법카로 일제 샴푸까지 사다 쓰고 초밥까지 다 법카로 긁은 그 깨끗하지 않은 손. 그리고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물론 1심에서도 유죄 판결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관계자들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나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지 않았는데 협박받았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입, 누가 과연 깨끗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대법원에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쪽에서 깨끗하지 않은 쪽 얘기하니까 결국은 반대가 되네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법농단의 수준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당선된 다음에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본인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것을 이재명 세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까지 걱정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헌법대로라면
불행하게 이재명 세력이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선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바꾸고 있는데 하나만 바꿔서는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법을 한꺼번에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본인이 현재 처벌받고 있는 그 선거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깨끗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그들의 목소리를 소수로 하고 본인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대법관을 채울 수 있도록 사법 왜곡하는 법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나머지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이렇게 숙청당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법원의 지위를 헌법재판소 아래로 넣는 법까지도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 특검이나 청문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삼권 분립을 흔드는 법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를 판결을 받아서 이 법을 피해가고 싶다. 즉 방탄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수법의 독재입니다. 그리고 입법농단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어떤 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정말 한번 꼭 핸드폰 키셔서 법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김희정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글쎄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갑자기 이번 대선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들도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은 오고 갔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도 승리를 했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율 1위는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국민 여론이 다 이미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뭘 해도 내란만 하겠습니까? 그 내란 수괴 혐의자를 감싸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여전히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도 결국에는 그 결론은 국민이 내주실 거고요. 노골적인 어떤 그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민들 굉장히 놀랐죠. 첫 번째 놀랐던 건 주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수십 년간 이어져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했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뭉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파기 환송심 대법원의 결론이었는데 그때 왜 놀랬냐면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2심에서 그 무죄가 나왔는데 3심인 대법원에서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때에는 대선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그 상고 기각을 할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상식이었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잽싸게 결론 내리는 것은 그게 상식이다, 기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절차도 내규도 다 어기고 이런 결론 내렸고 환송심, 항고심 그 고법에서도 완전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당일날 배당하고 막 인편으로 송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었잖아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전혀 의도가 없었던 것이냐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 민심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이 과거에 이 쉐쉐라고 한 발언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감사합니다라는 발언도 했다는데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이 감사합니다 발언을 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굉장히 기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뭐 장난한 걸 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리가또 막 해야 되나 그걸? 자,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친중 쎄쎄 외교에 대한 미국 조의 불안감이 확산, 쎄쎄 발언은 명백히 틀린 말, 더 큰 문제는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오기와 독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권성동 의원의 글 함께 보고 계신데요. 외교안보 전문가이기도 한 김은식 교수님 궁금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지점과는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중국의 쎄쎄, 대만의 쎄쎄 하는 그 발언의 표현 쎄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 질서와 동북아 외교를 논할 때 이 중국의 이른바 이 대만 침공 우려에 대해서 한반도가 과연 양손을 털고서 뒷짐을 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 외교안보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왜 중국한테 쎄쎄 못하냐, 일본 대사한테도 감사합니다 하다라는 어떤 표현의 문제, 그럼 아리가또라고 하느냐, 표현의 문제로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건지 무슨 개그를 하신 건지 예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통령에 가장 유력하게 접근해 있는 후보입니다. 만약에 18일 뒤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일본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동북아가 이 화해와 협력의 탈냉전 시대처럼 모든 나라들이 서로 잘 공동 번영이 됐던 시대에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201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동북아 정세가 탈냉전의 그런 화해협력 시대입니까? 철저한 신냉전 시대입니다. 이미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신냉전 세대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 무도한 침략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엔의 국제사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은 그 무도한 전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중러가 서로 전략적으로 결합해서 우리 한미일이라고 하는 자유민주 진영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신냉전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육자회담이 진행됐던 때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미 경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면 된다. 안미 경중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때는 미중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탈냉전의 시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던 거죠. 지금 안미 경중이 됩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동북아 신냉전 시대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경제 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못한다. 결합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납니까?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에 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게 경제 안보입니다. 경제가 안보예요. 그런 상황인데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했다. 그때 대만이가 쎄쎄하고 중국과 쎄쎄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지금 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의 현실적인 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이 마치 그냥 예능인처럼 그냥 개그만 하는 것으로 이 외교안보를 퉁치려고 한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 정말 중국에는 어떻게 하고 일본에는 어떻게 하고 미국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이 쎄쎄 발언, 이 친중 외교 노선을 넘어서서 이 외교 정책에 대한 과연 이 기초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의문을 김문식 교수님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주신 건데 양태정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이 아리가또라는 답변이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었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적인 외교관은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은 이제 그 기본이 되고 중요하고 한미일 간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그 무역,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의 이제 균형 외교, 즉 실용 외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나 대중이 이해하기 편하게 뭐 이제 쉐시라나 아리가또나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거고요. 기본적인 메시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은 그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국민들 경제에 가장 필요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입장을 표명한 거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가지고 마치 뭐 이제 친중이다, 뭐 반미다, 반일이다라고 그렇게 편향된 입장을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무너진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이런 외교 관계나 안보 관계를 이제 다시 부활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 이 대선 관련된 또 중요한 뉴스 짚어보겠고요.